예,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1일 알바 뛰러 온 김준일입니다. 예. 장윤선 기자 휴가 가셨는데 지금 잘 즐기고 계신지, 알바들 못 믿어가지고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휴가도 못 즐기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마음 푹 놓고 쉬고 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1일 알바를 뛰기로 했는데 아마 매출이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저도 개인적으로 됩니다. 하지만은 알바 때문에 편의점 망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어제는 취임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 했는데 찐 보수의 시각으로 또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기자의 전설입니다. 찐 기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 기자 조갑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대표님 모시고 그렇죠. 예전에 하고 또 됐습니다. 예, 개혁신당 그 토론회에서도 예, 옆자리에 앉아서 요즘 대표님을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정확하고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정확한 시각으로 또 평론을 해주시지 않으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일단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다.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못 참고 예. 30일 만에 나오셨는데 그런 성의가 좀 느껴졌습니다. 특히 남은 4년 11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좀 뭐랄까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아, 좀 지루하셨나요? 예. 답변이 너무 길었어요. 예. 어떤 답변은 10분 넘었습니다. 거의 20분 가까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 부분 기자 책임입니다. 이 단답형, 그러니까 단문 단답이 좋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일장 연설을 하듯이 하지 말고 딱 한 문장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묻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려면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자들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나중에 정치인 되기 위해서 저걸 선전 장소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기자 1945년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신문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55년째입니다. 원래. 아, 기자 55년째. 예, 뭐 제 나이보다 많네요. 일단은 예,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또 기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자들도 좀 처음이고 이런 방식에 또 좀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고. 이재명 정부가 3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막 날카롭게 비판할 부분도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 한 달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제일 두 가지 말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아, 나라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밝아진데 상당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이에요. 아, 표정이요?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가끔가다 개구장이 같은 표정이 가끔 나와요. 장난기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예. 부인도 항상 웃대.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예. 1980년대 미국이 카터 행정부 때 아주 죽을 쓰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레이건 아닙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 출신으로서 얼마나 그 표정이 밝고 유머의 대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라 분위기가 많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게 구체적으로 이 주가 상승 뭐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것은 역시 시장 지사를 한 사람이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면에서 큰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명이죠. 총리 장관. 예. 보면은 정치인이 많고 정치인이 하면 8명이죠. 그다음에 관료, 기업인. 근데 교수가 적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유능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또 너무 잘 나가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한미 관계가 아직도 정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오는 9월 3일 전승절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승절 행사에 먼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예. 상당히 큰 쟁점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불안 요소도 있죠. 전승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가는 게 낫습니까? 안 가는 게 낫습니까?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결정할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크잖아요. 그죠? 그게 아직 미결된 상태에서 물론 앞으로 2달 남았으니까 예. 미결된 상태에서 갈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사대주의로 가자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어제입니까? 어제 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세 인하를 해 주었습니다. 예. 20%.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중 포위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감안해 가지고 예.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이제 중국의 대체제로서 공장으로서 베트남도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약간의 그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그리고 생각도 2015년에 예. 조금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했죠. 전승절 행사에 갔는데 그때도 미국 등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간 이유는 아마 북핵 문제 해결에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겠다는 계산이 있었는데 예. 그건 그 뒤에 사드 배치 문제로 효과가 없었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6.25 때 말하자면 중공군 개입에 책임 있는 한때 우리 적군이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인선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평가 뭐 여쭤볼게요. 뭐 워낙 이제 장관이나 뭐 총리부터 해서 많기는 한데 뭐 포인트로 좀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실험을 하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실험이요? 대통령이 뭐냐면은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예.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8명 아닙니까? 8명. 18명 국무위원 중에 현재는 8명. 아, 대단하죠. 그는 그 비중도 대단하고 그 들어간 사람들의 역량이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당에 상당한 국정 운영의 그 힘을 떼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요새 개헌 이야기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어제 질문도 안 나왔습니다. 그 참 희한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정치인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교수가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교수가 많지 않아요. 이번 많지 않아요. 특징이. 나는 그 비율이 맞다고 봐요. 특히 교수 또는 학자 출신이 지휘관 자리에 오르는 거는 잘 맞지 않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모로는 괜찮은데 그리고 기업인 출신이 많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친기업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십니까? 예, 기업인이 어떤 일을 하면 유능하잖아요. 예.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부 이제 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를 이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제 총리죠. 이제는 총리가 됐는데 그 과정들은 좀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무능이 그냥 드러났다고 봅니다. 아, 국민의힘의 무능이 드러났다. 그렇죠. 아니 주장만 하지 결정적인 증거나 정인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누굽니까? 나경원 의원이 예. 그 로텐다홀에서 좀 임팩트가 없는 농성하는 것 빼고는 예. 이건 실제
국민의힘이 정보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니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아니 자기들이 발굴해야죠. 자기들이 발굴해야 된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다니면서 예.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현장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왜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진정성이 있는 비판을 해도 안 먹힌다. 안 먹히는 이유는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놓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들이 헤게몬을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국민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태생적 한계 비슷하게 됐습니다. 태생적 한계다.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아무래도 정권 초기니까 예전에 정권 사례를 보더라도 새 정부한테 조금 힘을 몰아주려는 분위기도 좀 허니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더하죠. 이번에 또 그 앞에 전임 정부의 큰 실패가 있으니까 지금 가능하면은 이재명 정부를 잘 보고 싶다. 잘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여론에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전망이 52%나 되잖아요. 지난 한 8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최고치고 뭐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도 어제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기도 했지만은 3,100을 찍으면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변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의 논문 표절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던데 그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러 개. 이게 논문 표절이 근데 옛날보다 조금 파급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김병준 그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사회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결국 논문 표절 때문에 낙마했잖아요. 맞습니다. 왜 요즘에는 이게 도덕적 기준이 조금 달라진 건가 낮아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은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또 그 논문 표절의 정도가 요새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몇 퍼센트 논문 표절인데 오늘 보니까 한 50%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인사청문회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약점 캐기 중심으로 가니까 진짜 꼭 물어야 될 저 사람이 장관 되면 뭘 할 거냐에 대한 정책적 질문이 너무나 적어진 거에 상당히 아쉽고 또 인사청문회가 우리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없나요? 없어요. 미국은 하잖아요. 미국하고 한국, 유럽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유럽에는 뭐 대충 내각제 중심이니까. 내각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임명해버리면은 그걸로 뭐 끝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는 도입한 지가 한 20년 됐으니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리뷰라는 게 지금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윤리나 이런 것도 검증을 하지만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는 비전, 자질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캐는 걸 한 50% 하고 미래 묻는 거는 한 50% 이 정도로가 돼야지 지금 뭐 7, 80%가 과거 캐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제 예고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 민주당이야 당연히 여당이니까 이제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을 이제 옹호하고 지지하려고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실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실력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죠. 현재 지지율이 20% 정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지지율로는 이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 아니 그래도 잘 하면은 잘 하려면은 이제 결정적 폭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전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게 얼마 전이었고 그러면 각 이렇게 좀 이렇게 연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주진우 의원 한 분 빼고는 예. 뭔가 새로운 걸 내놓는 게 거의 다 주장이고 그죠? 예. 검증된 게 안 나오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주장에는 의혹 주장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가 나와야지.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실력이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항상 실력이 없었잖아요. 아 잠깐만요. 운이 좋았지. 항상 실력이 없었다. 아니 그 말은 예. 한국의 보수라고 하면은 먹고 들어가는 게 한 45%는 기본 흐름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 그래서 플러스 5% 하면 당선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의 최약체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청문회든 뭐든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는 여론조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권력이 없는데 여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자,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원래 대선에 패배한 정당은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지난주에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0%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5%니까 그 격차가 뭐 더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블이 넘으니까 25%포인트인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났나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처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41%를 받았는데 그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게 빠져나간 게 뭐냐면은 김문수 지지율 41%의 상당 부분은 김문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였잖아요. 실제 그 사후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보면은 이재명의 집권에 막기 위해 그렇죠. 김문수 찍은 1위가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선되고 났으니까 빠지고 그보다도 그 뒤에 국민의힘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오만한 생각으로 또 그쪽 출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출신의 윤석열 편에 섰던 한때 편에 섰던 사람을 원내대표로 세우고 비상대책위원회도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남은 게 나 20%가 결국은 윤석열 지지 세력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 20%가. 예. 찐 보수라고 해야 되나? 찐 보수는 아니지 이거. 찐 보수도 아닌가요?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니까. 윤석열은 보수가 아닙니까? 가짜 보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지하고 그 사람들 지지한다는 건 뭐냐면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만 남은 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예. 지금 한국의 보수라고 했을 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수층이 있고 보수 세력이 있고 보수당이 있어요. 예. 보수층은 건재해요. 보수층은 건재하다. 그다음 그게 증거로 나오잖아요. 김문수 41% 플러스 이준석 8.3% 더하면은 49%고 이재명 후보 받은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보수 세력이 문제입니다. 보수 세력은 조직되고 이 말빨이 센 사람들, 즉 언론, 지식인 또는 보수 행동가들, 이 보수 세력이에요. 이 보수 세력이 이번에 치명타를 받은 거거든요. 왜냐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성 음모론에 편승한 사람이 많잖아요. 보수 세력이 약화되고 연동돼 가지고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저 모양이라고. 그러나 보수층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뭐 이준석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경쟁하면은 못 달라질 수 있죠.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송원석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송원석 비대위원장 당대표 권한 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다. 당 해체 각오를 하겠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송원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기대가 좀 있으신지요? 기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잘 정한 것 같아.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 무슨 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예, 종양을 도려내겠다. 그러고 저 백서 만들겠다는 거. 백서 만들겠다. 예, 백서 만들어 가지고 전당대회 보고하고 예. 거기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게 맞아요. 이 전당대회는 원래 과거 전당대회 그 이후에 있었던 정책이나 이런 걸 리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노선을 정하는 게 전당대회의 진짜 목적인데 우리나라 전당대회는 당대표 뽑는 걸로 막 그러는데 문제는 저는 이 지금 국민의힘이 뭘 하겠다는 거는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예. 행동은 인사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로 그러니까 앞으로 저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지난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그 관저 앞에 갔던 사람 있잖아요. 예, 44명. 예. 44명은 앞으로 공천 배제하겠다든지 이 정도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아니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 앞에 갔는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 정도 이야기를 안 하면은 국민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 감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야 감동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에 아무리 립 서비스를 해봤자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이재명 정부가 잘 나간다고 하다가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수요. 예. 그런 실수가 몇 군데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기다릴지 모르지. 국민의힘은. 그렇군요. 이제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특히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렇죠. 지금 휘청하고 부동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특검 수사나 이럴 때 좀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때 동정론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특검 수사 말씀하셨으니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 수사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좀 무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무리를 할 가능성. 예, 왜냐하면은 지금 동원된 검사가 120명인데 예. 이게 성과를 올리려면은 그게 구속자 수로 나온다고요. 구속을 많이 시켜야 특검이 뭘 하고 여기에 하다가 너무 사소한 걸 비틀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사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될 거거든요.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아니, 군사 기밀에 속하고 또 가만히 있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무인기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리고 오물 풍선을 보내가지고 뭐 김포공항에서 이착륙이 금지된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비상계엄령의 이유로 삼으려고 했다. 거기까지 북한에 발각되니까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나가면요. 예. 거기까지 나가면은 이 안보 이념 문제를 건드리게 돼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수사는 하되 좀 신중하고 좀 너무 언론에 많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비춰지면은 한국이 또 좌우 구도로 바뀌어 버린다고. 좌우 구도로.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겠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14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2016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없었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게 낫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예방주사 같은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만 했는데 이것도 임명돼 봐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임명을 하면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가족이 더 긴장할 것 아닙니까? 예. 더 긴장. 그러니까 저는 취임 전의 문제는 그건 다른 법원에서 다룬 문제고 앞으로 퇴임할 때까지 자신을 말하자면 점검하고 긴장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나는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임명을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전에 언론들에서 보수 언론들에서 이제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물론 특별감찰관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느냐는 그는 그분의 강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대통령의 협조가 있어야 되죠. 그걸 전제로 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윤석열의 오늘의 처지는 없었을지 모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 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의 그늘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대구 경북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때문인가요? 네, 대구 경북 사람들 때문입니다. 대구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은 지금 고립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경북 출신인데. 경북 출신이시죠. 예. 그리고 왜 고립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 고립되고 있는지. 그러면 대구 경북은 이번에 김문수 지지 한 25% 그게 과연 역사의 흐름에 맞는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맞는지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달라져야 국회의원들이 달라지고 이 당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게 영어로 말하면 굿캅, 배캅 있잖아요. 그죠? 굿캅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통령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좋은 인상을 보고 그다음 악역은 민주당이 앞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의 속도전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런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이 말했던 대로 어제 말한 것 중에서 그런 말을 말했죠. 대통령이 어느 정파 소속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소속이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헌법이 이분의 모든 논리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역사예요. 결국 대통령은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5년 뒤에 퇴임할 때, 5년이 아니네요. 4년 11개월 후에 퇴임할 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거냐. 그래서 그분의 라이벌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뭐 이명박 이런 분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 라이벌이 누군지, 내 라이벌은 결국은 역사다. 라이벌이라고 하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좀 이 보수 원로로서 많은 지혜, 해안들을 좀 보여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나라가 밝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가 밝아졌다. 아마 우리 제작진이 그걸로 이 유튜브 썸네일을 뽑지 않을까. 아니 그분 이름이 한자로 그렇게 장명이 돼 있잖아요. 이재명, 이슬재자. 밝을 명자 아닙니까? 그렇네. 이슬재의 밝은 명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 만났을 때 앞으로 방명록 쓸 때 꼭 한자 이름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밝을 명자가 좋은 뜻입니다. 그렇네요. 그냥 뭐 햇볕이 아니고 그 날일자, 태양의 빛과 월광, 달빛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함이 다 포함된 아주 깊은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밝게 국민들을 웃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갑재 대표 모시고 인터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